어차피 치매시니까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발견되면 요양원으로 보내질 테니까. 저는 깊은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그날은 참 좋은 가을날이었는데 내가 이제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구나.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그 무거운 마음을 혼자 안고 있다가 이제야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까지 참 많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겪은 일들을 나누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6세 홍순자입니다. 저는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어쩌면 그저 엄마였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새벽같이 일어나 자식 도시락 싸주고 허리 아픈 것도 모르고 일했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들만 보며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되지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 은영이가 평소와 달리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오늘 우리 단풍 구경 가요. 단풍이 참 예쁘대요. 처음이었어요. 은영이가 저를 위해 나들이를 계획한 건. 아들 민석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산 쪽으로 향했어요. 새벽부터 서둘러 준비했다더니 도시락까지 싸왔더군요. 결혼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산 중턱에 있는 관광 전망대에 도착해서 구경할 때는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가 사진도 찍어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한 모습이었죠. 어머니, 이쪽으로 가볼까요? 단풍이 더 예쁜 곳이 있대요. 오후가 되자 민석이가 차를 돌렸어요. 경치 좋은 쪽으로 간다고. 처음엔 괜찮았어요. 도로 양옆으로 단풍이 정말 예뻤으니까요. 하지만 차가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관광객들이 하나 둘 보이지 않게 되더니 나중엔 차도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산길은 점점 더 좁아졌고 햇살도 잘 들지 않는 그늘진 길로 접어들었죠. 저기 전망대가 있어요. 어머니, 잠시 구경하고 가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리는 것 같았는지. 산속 외진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다른 차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죠. 낙엽이 수북이 쌓인 길을 걸어 전망대까지 올라갔어요. 어머니, 저기 앉아 계세요. 차에서 카메라 가져올게요. 민석이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며느리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화장실 다녀올게요. 하더니 아들 뒤를 따라갔죠. 그때였어요.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 차 문 닫히는 소리. 잠깐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고 차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제야 알았죠.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바람이 차가웠어요. 얇은 옷 한 벌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전망대 난간을 붙잡고 섰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그래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발 아래 풍경이 아득했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면서 바람은 더 차가워졌고 산새 소리마저 뜸해졌죠.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민석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키우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키운 아들한테 이런 일을. 그래도 살아야지. 그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요.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어요. 다리는 떨렸지만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죠. 한 발 한 발. 낙엽을 밟으며 내려갔어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산길은 더 무서워졌어요. 나뭇가지에 옷이 걸리고 발은 돌부리에 걸려 아팠죠. 그래도 걸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렸어요. 어디선가 동물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가을 산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 줄 몰랐어요. 누구 없나요?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어봤어요.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죠. 해는 점점 더 기울고 앞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산속은 생각보다 더 빨리 어두워지더군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눈이 침침해서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캠핑장 불빛 같았어요.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죠.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까지 찼지만 그 불빛만 보고 걸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마지막 힘을 다해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져버렸더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캠핑하던 가족이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한 가족이 저를 텐트로 데려가 뜨거운 차를 건네줬어요.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나 봐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추위에 떨고 있었는지 알았죠. 할머니, 119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때였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어요. 낯선 사람들 앞이라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캠핑장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구급차가 왔을 때 의사가 물었어요. 어르신 가족분들께 연락드릴까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달빛 아래 산자락이 까맣게 보였어요. 그 산이, 내 아들이 날 버리고 간 그 산이. 몸은 추위에 얼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덤덤했어요. 오히려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제 치매 연기가 더 마음에 걸렸죠.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일은 아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이미 시작됐던 거죠. 민석이와 은영이가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건 제가 일부러 치매처럼 행동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죠.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소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자꾸 물어보고 슬쩍 지켜보니 둘이서 수근거리더군요. 여보, 어머니가 자꾸 이상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요즘 같은 말씀을 자주 반복하시잖아. 그러다가 제가 일부러 길을 잃은 척하고 동네를 헤매기 시작했죠. 이웃들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주면 미연이는 한숨부터 쉬었어요. 어머니, 또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걱정이라. 그 말이 진심일 거라 믿고 싶었죠. 하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달랐어요. 민석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벌써 40년 전이네요. 그때 민석이가 8살. 참 어렸죠. 아침에 여보, 다녀올게. 하고 나가셨던 분이 저녁에 차가운 몸으로 돌아오실 줄이야. 교통사고였어요. 경찰이 설명해 주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저 이게 꿈이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34의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저와 어린 민석이. 첫 며칠은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문득 민석이가 엄마, 나 배고파. 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요. 이제 제가 이 아이의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정신없이 살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했죠. 민석이 학교 등록금, 학원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행복했는지도 몰라요. 힘들어도 민석이만 보면 웃음이 나왔으니까. 그런 제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 이제 치매가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떡하죠?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벽이 얇아서 그들의 대화가 그대로 들렸어요. 안방에 누워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민석이 아버지가 갑자기 떠난 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웃음 잃지 않았던 그때가 떠올랐죠. 34세 혼자 된 후로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었어요. 새벽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점심때는 식당 일을, 저녁엔 건물 청소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그래도 민석이가 버팀목이었어요. 엄마, 나중에 크면 효도할게요. 엄마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그 말 한마디면 못할 게 없었어요. 다리가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민석이 얼굴만 보면 힘이 나더군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아들이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은영이가 한숨을 쉬며 민석이에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는 어머니 혼자 두기가 너무 위험해요. 얼마 전에도 가스레인지 켜놓고 잊어버리셨잖아요.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요양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매달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해?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이제 자식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구나. 평생 일하며 모은 돈으로 민석이 결혼할 때 신혼집도 마련해줬는데. 그러다 며칠 후 갑자기 은영이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단풍 구경 가요. 제가 도시락도 준비할게요. 그 순간 왜 그랬을까요?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며느리가 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한다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그 불안이 현실이 되었네요.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난생 처음 해보는 도시락에 갑자기 보이는 친절까지.
이제 돌이켜보면 그건 마지막 인사였던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렇게 산에 버려지고 나서도 화가 나거나 원망스럽다기보다는 그저 허탈하고 슬픈 마음뿐이에요. 어쩌면 제가 잘못 키운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병원이에요. 그날 저를 도와준 캠핑 가족 덕분에 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체온이 많이 떨어져서 위험할 뻔했다고. 민석이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블랙박스에 다 찍혔대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버리고 가는 장면이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참 서글픈 일이에요. 내가 평생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다니. 경찰서에서 마주한 민석이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제 앞에 있는데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였을까요? 엄마가 치매가 아니었어요?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연기를 했다는 걸 이제야 안 모양이에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데,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 안아줬을 텐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은영이는 계속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민석이와 은영이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잘 됐다고 하시더군요. 당연한 결과라고. 하지만 제 마음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네요. 매주 교도소에서 편지가 와요. 엄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그날 밤 엄마를 홀로 남겨두고 온 걸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며느리도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머님,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어느 날은 민석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찾아오셨어요.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시더군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애들이 잘못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 사진 앞에서 끙끙 앓고 있어요. 여보, 우리 민석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혼자 살아요. 그때 살던 집은 팔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집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더군요. 밤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도 왔어요. 그걸 쓰면 형량을 좀 줄여준다나. 펜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쓰려고 해도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써지지를 않더군요. 며칠 전에는 교도소 면회를 다녀왔어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본 민석이는 많이 야위어 있더군요. 머리도 하얗게 새었고. 엄마,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겠어요. 그날 밤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마음 한켠이 아려왔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동안 잘 자라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 깊은 산속에 혼자 남겨졌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 요즘은 자주 그날 밤 꿈을 꿔요.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에 혼자 남겨진 꿈. 그러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해요. 아직도 그때 그 공포가 제 마음 깊숙이 남아있나 봐요. 요즘 들어 자꾸 묻는 분들이 계세요. 민석이를 용서할 거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용서는커녕 생각하는 것조차 힘이 들 때가 많죠. 그 깊은 산속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면 아직도 온몸이 떨리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밤에 잠들기 전에 민석이 어릴 때 생각이 자꾸 나요. 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서도 끝까지 완주하던 모습. 첫 월급 받아와서는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하며 환하게 웃던 얼굴.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해요. 미움과 정이 뒤엉켜서. 때로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들이 차에서 나누던 대화가 생각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어차피 치매시니까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발견되면 요양원으로 보내질 테니까. 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요즘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해요. 저기 산들이 보이거든요. 단풍이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이 떠올라요. 그때도 이렇게 예쁜 단풍이었는데 매일 밤 탄원서를 쓸지 말지 고민하다 잠이 듭니다. 처음엔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분하고 서럽고 내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마음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제가 조금은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식만이 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좋아하던 골목 시장의 웃음소리, 이웃들과 나누던 따뜻한 인사, 장보기를 마치고 들르던 공원의 고요함. 그동안 저는 그저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누구나 존엄한 사람이고 그건 나이가 들어도 혼자가 되어도 변함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동안 가슴 한켠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것들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네요. 하지만 탄원서를 두고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해요. 펜을 들면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생각이 스치다가도 그날 점점 멀어지던 차 소리가 귓가에 울리면 손이 덜덜 떨려와요. 아들이 교도소에서 보내온 편지에 쓴 엄마,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한마디. 읽을 때마다 눈물은 나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탄원서를 써주는 것, 그것은 용서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엄마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일일까요? 함께 생각을 나누다 보면 제가 찾지 못한 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로 찾아뵙고 싶네요.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